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백서 꼼꼼한 리뷰. 이번에는 7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이제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문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설명하는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좀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Reclaiming Disk Space. 자, 이 저장 공간의 문제가 고민이 되죠. 이거 모든 트랜잭션을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하는 내역을 다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지? 피어들마다 다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겠다는 거지? 이 문제입니다, 그죠? Once latest transaction, 최근의 트랜잭션이 in a coin is buried under enough block. 충분하게 블락에 쌓이면 spent transactions, 이미 지나간 거래들은 can be discarded to save disk space. 디스크 스페이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버려질 수 있다. To facilitate this without breaking the block hash. 블락 해시를 이렇게 깨뜨리지 않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transactions are hashed in a Merkle tree. 요거 이제 좀 생소한 요거가 나옵니다. Merkle tree라는 게 나오고 참고 문헌이 있고 with only the root included in the block hash. 그러니까 이 그 머클이라는 분이 만든 이제 트립 그 1980년도에 만든 이 머클 트리가 있는데 이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을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블락이 있으면 이 블락의 헤더만 가지고 블락 해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트랜잭션이 있고 4개의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각 트랜잭션에 대한 해시 값을 만들고 해시 이 해시들을 묶어서 또 해시를 만들고 이 해시들을 묶어서 루트 해시 바이너리 트리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루트에 대한 해시 값만 가지고 있으면 요게 하나의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블락 헤더에는 이 해시값만 들어가죠. 256비트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해시 레퍼런스만 저거 다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해시 레퍼런스만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프리비스 해시값, 뭐 난스 값,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 합쳐봤자 이게 80비트밖에 안 된다. 80바이트인가? 뒤에 있는데 80바이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80바이트.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이 다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나머지 다 잘리고 디스카드 되고 얘만 남겨도 이 블락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트 해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블락 헤더는 이제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80바이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80바이트 값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365 하면은 4.2 메가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every 10 minute 그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된다면 그럼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뭐 10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해시 퍼즐을 풀어야 됐죠, 그죠? 이 해시 퍼즐에 난스 값이 있습니다, 그죠? 해시 퍼즐에 난스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난스 값을 디피컬트 레벨로 디피컬티 타겟 난이도 목표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10분보다 빠르게 생성되면 이 난이도를 높이면 되고 10분보다 느리게 생성되면 난이도를 낮춰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몇 개더라? 2100개인가? 뭐 하여튼 블락이 생성되면 난이도를 또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with computer systems typically selling with 2GB of RAM 램에다가도 2GB 정도면은 전체 다 저거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블락 헤더만 쭉 하면은
그리고 이제 1년에 1.2GB 정도, 이 4.2MB, 1년에 4.2MB 정도가 필요하니까, 아무리 이게, 수십 년 사이에도 뭐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점 메모리 용량이 늘어날 거니까, must be kept in memory. 이 블락의 헤더 정보들은, 전부 다,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트랜잭션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가 125GB인가 이 정도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트랜잭션들을 모두 저장하는데, 그 다음에 블록헤드는 2GB, 뭐 지금은 한 3GB쯤 되겠죠. 아니, 아닌가, 아직 2GB인가. 2GB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1년에 4.2MB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트랜잭션이 계속 쌓여도 컴퓨터가 계속 성능이 발달하기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장 공간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베리피케이션, 이 지불 검정을 그러면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가? 우리가 페이먼트 베리피케이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가를 확인하려면 페이먼트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it is possible to verify payment. 지불 검증을 하는 게 가능하다. without running a full network node. 이 풀 노드와 요거는 이제 앞글자 따서 SPV 노드라고 하는데, SPV 단순 검증만 하는 노드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풀 노드는 뭐냐면 메모리에는 헤더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는 트랜잭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풀로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블락도 생성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를 풀로드라고 하고, SPV 노드는 뭐냐면, SPV,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지불 검증만 할 수 있는 노드죠. 그러니까 이제 헤더 정보만 갖고 있고, 트랜잭션 정보는 이걸 안 갖고 있어도, 이 헤더 정보만 가지고도, 이 트랜잭션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 이 거래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코인한테 지불하는데, 이 A가 10만 CBTC를 0.10 01BTC를 B한테 주는데, 이 0.01 BTC A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긴 longest proof of work chain,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이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알고 싶은 요 트랜잭션을 보면은, 이 트랜잭션에 A가 B한테 줘가지고, A의 잔액이 지금 0.3 비트코인이 남았다. 그러면 이 0.3 비트코인을 가지고 A가 이제 여기서 C한테 검증해도, 지불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용도로만,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내가 지불 검증을 해가지고, 이 거래가 정상인지 아닌지만 알 수 있는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노드가 많이 있으면 거래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mbining and Splitting Value, 그 돈을 합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it would be possible to handle coins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전은, 지폐는 째서 줄 수 없잖아요. 10,000원을 상대방한테 주는데 내가 5,000원만 줘야 돼. 그러면 반 나눠가지고 주면 안 되잖아요. 화폐가 훼손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숫자로 존재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컴바이닝하고 스플리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 트랜잭션을, 자 보세요. 인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인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D라는 사람하고 E라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준다.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회사에 취업해도 되나? 어쨌든 회사가 월급을 준다. 그러면은 월급날 한 사람한테 일일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 어때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직원들한테 한꺼번에 월급을 주는 트랜잭션을 한 개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스크립트 P2SH인가 뭐 이런 이제 스크립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트래디셔널 뱅킹 모델은, 자, 전통적인 뱅킹 모델은 이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해주죠.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누구한테 얼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이 은행에 계좌 조회를 해봐야 되죠. 그죠? 이것도 법으로 엄격하게 막고 있죠. 그죠? 그런데 비트코인 모델에서는 the necessity to announce all transaction, 모든 트랜잭션을 announce,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노드한테 다 뿌려야 되니까 publicly preclude this method,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린다는 거죠. 감출 수가 없어요. But privacy can still be maintained.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지켜줄 수 있다. Breaking the flow of information in another place. 정보의 흐름을 어딘가에서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막을 수 있냐면 퍼블릭 키를 어나니머스하게, 익명 퍼블릭 키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부터 봅시다. 트래디셔널 프라이버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사용한다 그러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A라는 사람이 카운터파티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그게 트랜잭션이죠. 이거는 어디에만 저장되어 있습니까?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즉 은행에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보려면 은행 정보를 해킹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계좌 조회를 의뢰를 하면 이제 되는 이런 구조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뉴 프라이버시 모델, 비트코인 프라이버시 모델에서는 트랜잭션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퍼블릭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A하고 B하고 거래가 있었고 B하고 C하고 거래가 있었는데 아이덴티티는 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퍼블릭 키만 있지, 이 퍼블릭 키가 이 사람 주니온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요거를 감추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비트코인하고는 별개의 모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하는 거는 요것만 안 들키면, 요것만 안 드러나면은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쉽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calculations, 이거는 뭐냐면 공격당할 확률을 calculation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we consider the scenario of an attacker. 공격자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To generate an alternate chain faster than the honest chain.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체인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체인보다 더 긴 체인을 공격자가 만들면 이 블록체인을 깰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Even if this method is accomplished, 이게 가능해지더라 하더라도 does not throw the system open to arbitrary change. 막 이렇게 이제 막 박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태커들한테 속해 있지 않으니까. 뭐가 senior or taking money, 이 그 가치를 생성하는 거는 이 공격자한테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얘기는 갬블러의 루인, 그러니까 도박사의 파산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해킹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만들었는 것, 그 해킹에 성공했는 이 금액이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내가 획득하는 훔치는 돈이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박사가 왜 파산합니까? 0.0001%를 떼간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은 도박장이에요. 강원랜드가 돈 다 벌죠. 강원랜드 가서 도박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계속 반복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확률 계산 문제인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10년 동안 이 규칙이 지켜졌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자, 이거를 P를
정직한 노드가 그 먼저 넥스트 블락, 그 정상적인 블락을 만들어낼 확률하고, Q를 공격자가 가짜 블락을 만들어낼 확률로 놓고, 이제 QZ를 이 공격자가 이 그 정직한 노드들보다 더 긴 체인을 만들 확률이라고 보면, 요런 공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probability가 확률이 drop off exponentially with Z,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블락의 개수, 만약에 이렇게 Z개의 블락이 붙으면 요 블락을 위변조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보시면 Q가 0.1일 때, Q가 0.3일 때 해가지고 확률이 쭉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락이 하나 붙을 때마다 exponentially, 지수적으로 이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 얘기는 블락이 조금만, 한 10개만 붙어도 공격자가 공격을 할 수 없고, 지금은 이미 이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풀노드만 해도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만 개의 CPU 파워, 그러니까 지금 뭐 ASIC 칩까지 이용해 가지고 이제 채굴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CPU로 컴퓨터를 만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산 속도 더 빠른 거를 해가지고 GPU로 채굴하다가 아예 ASIC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채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전기도 엄청나게 들고 전기료만 몇백만 원 나와가지고 막 저거 공무원이 전기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잡혀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채굴이 이미 이제 이 그 수학적 확률 계산을 안 보더라도 10년 동안 안 깨지고,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딱 한 번 저거 버그가 한 번 나가지고 그 이상한 체인이 만들어진 거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디스크 저장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격자 확률, 그 심플리파이드 베리피케이션 서버 운영 플로드하고 SPV 노드, 그 다음에 저거 공격 당할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1년간 안정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뭐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무정부주의 뭐 이런 철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검증이 되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계속 채굴할 거냐? 그 비트코인 서버 돌리고 있는데 서버 돌리는 비용이 그 인센티브로 받는 비용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참여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은 갑자기 네트워크가 다운되고, 네트워크 다운되면 또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또 그거 네트워크 빠져나가는 노드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붕괴가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을 체인으로 만들어서 뭐를 생성할 수 있다? 신뢰, 트러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기술적인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백서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